엄마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한 아이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 속 충격적 비밀이 공개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다들 한 주 별일 없었나요? 네,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네, 10월달 예. 좋았어요. 자, 일단 워킹맘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네.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데 바로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에 관련된 건데 이거 참 애매한데. 네, 예. 복잡해요. 그리고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중에 있던 여교사가 육아휴직 도중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네. 둘째 아이 출산 후에 출산휴가를 또 쓰려고 복직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 측에서 복직이 안 된다 하고 이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여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이 판결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1심하고 2심 법원은 학교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즉 복직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학기 중간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거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어쨌든 학기 중에 교사가 이렇게 교체돼야 되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측을 손을 들어주겠다 했는데요. 또 대체교사가 발생을 하면 대체교사 역시 고용불안정에 시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는다. 뭐 이런 의견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네. 마지막 선고죠.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이 여교사의 경우에 예정보다 복직이 이르고 뭐 또 연이은 출산 휴가를 받는 것 요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고 판결이 판결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성의 권익이 지켜진 사유라고 다행이네요. 제가 알기로는요, 육아휴직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처벌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되죠. 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은 육아휴직 복직을 하고 중에 싶은데 근로자를 거부하거나. 해고시키는 그런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남녀 고용평등하고 이제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법적인 어떤 시스템도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육아휴직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아이를 출산을 독려하고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쉽지가 않아요, 사실. 자, 위험한 그녀의 비밀. 오늘 빨간 핸드백 사건은요. 사실은 좀 천년을 거스르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일단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아유, 위급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한 아이. 가스 같은 거에 질식된 건가? 어떡해. 결국 아이는 6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아이의 온몸을 덮은 의문의 염증들. 뭐예요? 어머.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여성.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잡혀갔네. 물도
어떤 요인이 첫 어쨌든 어린아이의 죽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아이의 상처들을 보고 놀랐고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오해를 하던 엄마처럼 보이던 분이 연예인이 됐는데 지금 딱 드는 생각에서 민간요법이나 주술? 약간 그런 쪽 있잖아요. 왜 잘못된 종교를 가지신 부모가 아이를 종교로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애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죠. 그때 사망은 아니었죠, 아이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웃 사람들 관심으로 이제 구출됐다시피 아이를 다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가능성 있는 거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이게 게임 중독 부모가 말 애기 잘했죠. 저기 그런 우유 적이 안 있어요. 먹여서 굶겨 죽인 적도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귀찮아서? 네, 귀찮아서. 자기는 게임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방임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집 밖 한 번도 못 나간 유치원도 안 아이니까 보내고. 그냥 아동어린. 짐승처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염증 정도 저렇게 그렇죠. 바깥에서 바깥에 내보냈으면 분명히 눈에 누가 띄었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뭔가 그 뭐에 빠져가지고 아예 안 내보낸 거죠. 얼마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중국에서 아이가 그 자기 자식이 조현병, 정신분열병이었는데 집에 헛강 같은 데다가 가둬놨어요? 가둬놨었죠. 십몇 년 동안. 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로 구해졌는데 혹시나 이 아이도 뭐 이렇게 해서 가둬놨을 가능성도. 일단 이 사건 개요는 뭡니까? 이 사건은 이제 2014년 3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작년이네요. 남자아이가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사망하면서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상처도 많았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됐고 근데 문제는 별다른 범죄 흔적이 없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은 이제 뜻밖에도 4개월 뒤인 7월에 7월에요? 사건에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아니 이게 요즘 이렇게 아동 학대 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사실 뭐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12명이고. 올해요? 예,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은 17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작년에 대비해서는 사실은 더 늘고 있는 거고. 사망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작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만 18,000건이었는데요.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거고요. 이 18,000건 중에서 실제 아동학대로 드러난 게 1,027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한 것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10,000건 넘는 거죠. 네, 아동학대 혐의가 1만 건이 넘어선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학대는 10,000건이라 했잖아요. 87%가 친부모예요. 계부모가 오히려 훨씬 적습니다. 맙소사. 이거 진짜 새로운 사실이네요. 아니 진짜 친부모가 거의 90%. 아니 근데 약간 낙심이 되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까라는 생각이 다시 지금 들게 하는 그런 조사. 너무 조그만 사람인데 사실 아이들은 힘이 약한 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이 점점 늘죠?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 신고 의무가 있어요. 아동 보호기관이나 학교나 또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는 어떤 아동 학대 그 상황이 눈에 보일 때는 바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동 관련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를 추적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로 아이들은 이제 말을 다 못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리고 뭐 학대한 사람이 조용히 안 그러면 뭐 너가 더 다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피해자로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도 그러면 우리가 아동 학대 쪽으로 좀 봐야 되는 사건인가요? 어쨌든 이제 이 여성은 아동 학대가 의심돼서 왜냐하면 그 간호사가 이제 그 신고를 한 거죠. 되고 경찰에 연행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게 학대가 아니다라는 걸 의견이 분분했고요. 뭐 지금까지도 그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아예 사망으로 드러난 그 지난 5년간의 진실 문제인 거죠. 5년이요? 예, 예. 이 아이의 사망으로 인해서 5년 동안에 뭔가 그 전에 이제 관련된 일들이 5년 동안 진행됐던 거죠. 야 이거 추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좀 무섭다. 그렇죠? 심리 추리단이 유추한 사건의 내용. 아이의 사망 원인은 오랜 기간 동안 학대 혹은 방임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사망한 아이와 체포된 여성 대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아이의 온몸을 뒤덮고 있는 상처는 무엇일까?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를 만나볼 텐데 첫 번째 단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첫 번째 단서는 이제 아이의 죽음 속에 숨겨진 비밀이 담긴 단서입니다. 네.
마음이 숨겨진 좀 비밀. 무겁다. 가둬놓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잖아. 소아 청소년 건강 주사 맞으면 수첩. 확인해 주는 거. 근데 거기 뭐가 없으면 아니요, 뭐가 써 있어요, 말이죠. 꽉 차 있어요. 근데 여기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예방 접종은 아주 꾸준히 잘 해온 것처럼 이 안에 보여요. 그러네요. 2008년도 8월 21일부터 첫 진료해가지고 쭉 정말 꼬박꼬박 너무 잘. 이게 보통은 감기 이런 진료 기록은 잘 표기가 안 되고 예방접종이나 그런 중요한 기록들을 많이 표기를 하거든요. 꼭 필요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잘 해가고 있어요. 2013년부터 조금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기를 보니까요. 사건 전으로부터 1년 동안은 없어. 1년간은 1년간은. 그리고 그 딱 1년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13년 2월 마지막 병원 가고 사건 발생한 14년 그때 무슨 2월 일이 요 사이 있었던 1년 사이. 저는 그러면 1년 사이에 이렇게 아이가 방치돼서 막 균에 오염되고 이 정도면은 게임 쪽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게임 중독. 아니면 어떤 거에 도박일 수도 있고. 빠져가지고. 도박. 방치를 하게 아니 되는. 뭐 사이비 종교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사랑이 없었거나 막 학대를 작정하고 했다거나라기보다는 최근 1년 동안에 뭔가 병이 갑자기 급속도로 그렇지. 예방접종도 다 맞춘 거 보니까는 이게 뭐 주술적이나 이래서 막 그걸 안 택하는 거 맞아요. 아닌 것 같고. 과연 아이의 죽음과 이 건강 수첩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시죠. 하은 엄마. 어머, 안녕하세요. 하은이는 못 본 새 다 컸네. 안녕하세요. 얘는 하은이 남자친구? 아, 우리 둘째예요. 어머, 둘째가 있었어요? 예. 오. 나 아줌마 아들 아닌데? 우리 엄마 아들인데? 우리 애가 장난이 좀 심해요. 얘는 엄마한테 아줌마라니. 얘들아, 다 먹었지? 얼른 집에 가자. 맨날 나와서 안 먹었는데. 아까 배부르다며. 자, 일어나. 아이의 말에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손수민. 하은이 방에 들어가 있어. 잘 들어. 너는 내 아들이고 앞으론 엄마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백밤 자면 온댔어. 너희 엄마 백밤자도 안 와. 그러니까 엄마라고 해봐. 입양했나 보다. 엄마 해봐. 아줌마. 엄마! 아줌마. 유난히 엄마라는 단어에 집착하던 그녀. 사실 손수민은 아이의 친모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가 광진이구나. 광진아, 인사해야지. 애가 낯을 좀 가려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뭐. 여기는 제 남편이고요. 여기는 제 딸 하은이요. 인사해야지. 강진아 안녕. 이광진의 위탁모였던 손수민. 사정이 좀 딱하네요. 아이는 걱정 말아요. 형편 나아질 때까지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엄마가 친엄마가 관리해온 해줬던 거. 그때 것까지는 친엄마가 했던 거고요. 육아수첩이에요. 부족한 살림에 몸이 약한 아들까지 돌보기 힘들었던 미혼모 김씨. 그런 그녀에게 명문대 출신 엘리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손씨 부부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구원자였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뜻밖의 손님을 맞이한 손 씨의 집은 활기를 띠었다. 또 기르는 정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잘 길러주시는 분. 손수미는 이광진을 위타가가 아닌 친아들처럼 대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자신이 엄마이길 원했는데 그러나 진짜 엄마의 존재를 알고 있던 광진에겐 무리한 요구였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너 왜 그래? 아, 몸이 간지러워. 어디 봐봐. 엄마! 왜? 쟤 이상해. 뭐가? 몸을 자꾸 긁어.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아이 몸에 나타난 이상 증세. 여기? 이게 다 뭐야? 광진의 몸에 퍼진 의문의 염증. 아이의 상태는 날로 심각해져 갔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병원 좀 데려가지 그래. 병원은 무슨...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해. 하지만 순수미는 좀처럼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데 꾸준했던 광진의 병원 진료 기록도 위탁 후부턴 모두 끊겨버렸다. 그러다가 저 사망하는 날까지 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머. 병원 진료 한 번 못 받아본 채 광진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데 사망 신고서에 적힌 뜻밖의 이름. 네가 광진이구나. 사망한 이광진과 사망 신고서에 적힌 장하준. 그녀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뭐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와. 뭐지? 자,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목숨을 이제 잃었는데 네. 정확한 그 아이의 사망 원인은 뭐였나요? 그 사망 원인은 폐혈증으로 한 쇼크사입니다. 말하자면. 폐혈증이요? 예. 아이가 집에 온 이후에 우리 오음이라고 하잖아요. 오음 진드기.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약만 쓰면 금방 나는 건데 솔직히 한 달 전부터 고열과 기침 등으로 해갖고 폐혈증 증세를 보였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보시는 것처럼 드러났고 결국은 사망이 이뤄진 거죠. 아니 그거는 연고만 사서 이렇게 발라도 되지 그 않나? 이불 약간 안 빨고 이러면 진먼지 진드기. 군대에서 이제 자주 세탁 못 하니까 걸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꽤나 흔했고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오미라는 게 전염성이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대신에 치료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만 연고 바르고 치료받으면 완치가 가능한데 결국에는 놔뒀더니 몸이 굉장히 간지러운 병이기 때문에 애가 아마 계속 긁었을 거고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났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폐혈증까지 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안 불러서 억하심정의 병원에 안 데리고 간 거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아우, 애가 저렇게 아픈데 고열을 한 달 동안 그리고 자기도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딸이 더더욱 있었죠. 자기 딸도 같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어떻게 치료를 해줬을 것 같은데. 맞아. 그 그렇네. 딸은 왜 안 올나요? 몸이 되게 잘 올지 원래는 않아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가둬놓은 것 같은데요? 누나는 병원에 자주 데려갔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 전에 이미 잘 관리를 받고 있었을 수 있어요. 차별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친구는 아이는 유치원에 안 다녔나 봐요. 그죠? 그렇죠. 6살이면. 거의 뭐 그러네. 6살이면 다닐만한데.
근데 이제 그 원래 키우던 어머니 경제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부터 안 좀 되는구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유치원 같은 데를 만약에 보냈었다면 저 정도 피부 그러니까. 질환이면은 선생님이 금방 예. 당장 난리 나죠. 데려갔겠죠. 그죠? 네가 강진이구나. 사망 신고서에 바뀐 이름 장하준. 도대체 두 아이 사이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일단 그 사망 진단서에 쓴 그 장하준인가요? 그 친구는 누굴지. 제 생각에는 이 아이와 누군가와 헷갈려서 이 이름을 쓴 거예요. 아니 원래 저 엄마한테 저 또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이제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새 아이를 남자아이로 위탁을 받아서 그 나이 또래는 사실 입양이 힘들잖아요. 입양은 어렸을 때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아이가 좀 자랐는데 저렇게 들어온 걸 보면 그래서 위탁을 찾아서 그 아픔을 달래려고 아이를 위탁을 했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그때 기억이 돌아와서 엄마가 정신이 약간 이렇게 뭔가 창란이 일어나서 예전에 죽은 자기 아들 이름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망 신고를 두 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네. 장하준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뭐 몰래 매장을 네 그거를 신고하는 순간 자기가 뭔가 잘못했던 게 드러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체할- 방치한 게 네 그래서 아이를 또 이제 위탁을 했고 곽정원 씨 말대로면은 그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한 아이가 필요해서 위탁을 했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거면 위탁을 하면 안 되죠. 부모가 있는 아니죠. 아이를 위탁을 하면 어떡해.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죽은 아이가 있지만 또 그 자리를 아직 채워줘야 되는 새 아이가 필요할 수 있죠. 그 인정. 아이는 잘 키우려고 했는데 예전에 잘 안 된 거고. 맞아 비슷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기도원 사건. 그렇죠? 거기에 아이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속 받아들여서 받아들여. 위탁으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죽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다른 애로 대체- 이름을 아, 대체하려고 맞다. 다른 아이를 그 노래를 갔었어요. 또 받아들이고 비슷한 이렇게 이용한 사건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있었어. 사건이 실제로. 그리고 이제 평범한 모자 관계는 아닙니다. 위탁모와 이제 아이의 관계라서 네. 엄마라고 하지도 않고 자꾸 아줌마라고 하고. 왜냐면 전화에 왔으니까 당연히 엄마는 아닌 거죠. 엄마라고 굉장히 불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백밤 자면 올게라고 엄마가 얘기한 상태였고 친엄마가 위탁모도 자신이 위탁모라는 걸 알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안올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안 올 거라고 그랬죠. 그건 아까 현영 씨가 얘기한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자기 예전 원래 친아들이 그런 아들이 곧돌의 아들이 있었고 있었는데 걔가 뭐 사고로 어떻게 잘못된 상황에서 걔 대체물이기를 바랐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대신 누군가를 필요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럼 그냥 정식으로 입양을 해야지 왜 위탁이라는 그러니까. 방법을 잖아요. 지금 1년을 지금 데리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백밤이 넘었어. 백밤이 엄마가 훨씬 오지 못했군요. 뭐 경제 사정 때문에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 진짜로 않아요. 그냥 뭐 아들이 필요한 집이라서 그랬다 그러면 정말 아기 때 갓난 아기는 입양을 하지 맞아요. 임신이 안 되거나 아들을 못 낳는 상황이라서 그럼 굳이 저렇게 큰 아이를 데려올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건강 수첩에 담긴 사건의 비밀. 너희 엄마 백밤자도 안 와. 이광진의 위탁모였던 손수민. 염증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결국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의미한다. 아이의 죽음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 두 번째 단서는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단서입니까? 이제 아주 좀 복잡하죠. 엄청 복잡해요. 먼저 단서부터 확인하고 예.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봐요. 쉽게 안 알려주시네요. 이게 뭔가 이렇게 황석정 씨한테. 뭐야? 아니 정말 제가 상상하던 거하고 너무 다른데? 뭐예요? 동화책이다. 네. 헨젤과 그레텔?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진. 아니면 저 책의 균이 묻은 방향을 저희가 잘 정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게 아이가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딱 이 스토리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 아주 오래전에 딸하고 가서 아들이 있었고.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림형제 지은 게 아니라 그림형제의 모든 동화들은 떠돌던 구전되던 것들을 구전 그냥 동화. 글로 만든 건데
사실은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잔혹한 그림 동화라고. 어른들의 동화. 원작을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거. 잔인하죠. 제가 듣기로 초판은 굉장히 잔혹한 스토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도 그렇게 막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데 그거는 이제 19세기 중산층 고객을 위해서 굉장히 순화를 시켰다고 해요. 원래는 훨씬 그리고 여기 끔찍했던 보면은 걸로. 뭐 다 백설공주도 계모로 나오고 헨젤과 그레텔도 계모로 나온 이유가 원작이 친부모였었는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엄마한테 공포를 갖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계모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이 많이 읽으니까. 이게 얘네가 쉽게 말하면 그 먹고 살기 힘든 부모에 의해서 산에 버려진 다음에 저 처음에는 마녀의 그 과자집이 천국인 줄 알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마녀가 사람을 잡아먹잖아. 애들을 잡아먹으려고 해서 애들이 탈출했는데 그러면 이광진이 엄마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위탁을 맡겼잖아요. 버린 거고. 그 마녀 과자로 된 집처럼 좋아 보이는 집. 처음엔 좋아 보였지만 그 마녀인가요, 알고 그럼? 보니 잡아먹으려고 한 거야? 그거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맨 첫 장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첫 장이요? 추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읽어주세요. 어느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이 새로 맞이한 아내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몹시 흉년이 든 해 어느 날 밤 새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 아이들을 숲속에다 버립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네 식구 모두 굶어 죽어요. 그 마지막 멘트는 새 어머니가 한 거죠? 이거 봐요. 저 애를 숲속에다 갖다 버립시다. 오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이게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하겠으니까 얘를 데려다 어디다 버리자고. 아니면 우리 온 식구가 다 이 병으로 옮아서 죽을 수도 있다. 내다 버리자. 그래서 아이를 어디다가 갖다가 방치해서 버려놨었나? 아니 뭐 방에 가둬놓을 수도 있죠. 그 방문을 잠근 거예요? 옮을까봐? 그럴 수 있죠. 그 너무 잔인하다.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단서는 여기서 새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전혀 이제 혈육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그 여자가 원했던 것은 정말 이렇게 완벽한 4인 가족의 어떤 모습을 원했던 게 아닐까 좀. 완벽한 가정.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주변의 사람한테도 되게 자랑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란 게 밝혀졌을 때 굉장히 되게 당황해요. 당황하기도 했고. 화가 날 수도 확 나가버려. 실제로 이 동화 속에서는 엄마가 아이들을 다 버리자고 하지만 또 그거랑은 다르게 어쨌든 그 4인 가족이 집착했진 않을까. 일단 봅시다. 저희가 충격적인 이 진실이 나온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죠. 너희 아버지 이번에 승진하셨다며? 축하해. 축하해. 여전히 나타나고도 잘 지내지? 그럼. 부럽다 얘. 아니 너희 딸 영국 갔다며? 내노라 하는 집안에 능력 있는 남편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엘리트인 손수민. 우리 딸 이번에 반장 됐잖아. 우리 아들 전교 1등 했어. 완벽한 그녀가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아이.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이가 없었던 손 씨 부부. 네, 어머니. 네. 시어머니의 재촉은 날로 심해졌고 끝내는 이혼까지 요구했는데 아들 1명, 딸 1명이야.
입양을 하시기로 한 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요. 이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리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 가정을 늘 꿈꿔온 손 씨. 피가 섞인 아이는 아니었지만 이제야 자신이 원했던 완벽한 가정이 완성됩니다. 입양했네. 아니네. 처음에 입양을 둘을 했었다. 그쵸? 어느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이 새로 맞이한 아내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몹시 흉년이 든 해 어느 날 밤 새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저 애들을 숲속에다 내다 버립시다. 엄마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 엄마, 아빠, 우리 하준이, 하은이랑 넷이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할 완벽한 미래를 그렸다. 하준이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엄마라고 하고. 난 못 말라. 그래? 엄마가 음료수 사갖고 올게. 하은아, 하준이 잘 보고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슈! 슈! 왜 없어졌어? 하지만 어머. 순이가 어디 갔지? 그녀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다. 바로 둘째 하준이의 실종. 어머.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놀다가 저렇게 그냥 실종이 돼요? 애가 엄마 찾아서 확 가버린 거 아니야? 아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아이들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가지고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그녀가 애써 만든 완벽한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만 것이다. 어떻게든 둘째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손 씨. 아이를 위탁해 드립니다. 성별은 남자, 나이는 5, 6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둘째의 빈자리를 채울 다른 방법을 찾았다. 네가 강진이구나. 얘는 하은이 남자친구? 아, 우리 둘째예요. 어머, 둘째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광진과 만난 손수민. 그녀에게 이광진은 단순한 위탁아가 아니었다. 구멍난 둘째 장하준을 대체할 인물이자 자신이 꿈꿔온 완벽한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인 셈이었다. 위타가 이광진이 자신의 아이 장하준이길 바랬던 그녀는 사망신고서에도 장하준의 이름을 써넣었다.
그녀는 둘째의 공백을 메울 또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섰다. 이건 좀 이 사람한테는 그게 빈자리야. 그걸 꼭 채워야 되는 거죠. 와, 저는 제일 섬뜩한 게 도대체 이 사람에게 피의자에게 4인 가족이란 무엇이길래 그러니까. 그토록 누군가를 이용해서 계속 그 프레임을 맞추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스위트 마이 홈에 대한 판타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엄마 아빠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해서 이렇게 네 명이 있는 사진 그림이 찍고, 예, 손 그게 잡고, 아주 예. 우리 머릿속에 딱 정형적으로 박혀 있는 그 어렸을 때 책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그런 모양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았잖아요. 표어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클 때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 있었는데 4인 가족의 어떤 그 기대치라는 게 그냥 굉장할 수 안정적인 있군요. 것 같아. 식탁도 4인용이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그냥 집에 딱 4인용 식탁이 있으면 그게 기본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안정적이고. 되게 시어머니를 못 견뎌하는 여자분들도 있네요. 시어머니가 계속 압박도 주고. 아니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도 이제 막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보는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된 후에 가장 그냥 꿈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가 엄마라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이 열망은 남자도 강하지만 이 엄마가 되고픈 여자의 마음은 되게 강렬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먹고 살만하니까 당연히 주변 친구들도 다 아이를 많이 낳고 이제 생활을 잘 즐기고 있을 테고 만나면 아마도 다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이 얘기하니까 그 중간에서 뭐 소외감이나 결핍감을 훨씬 더 많이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면 더 크게 느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단서였던 헨젤과 그레텔은 이 사건 속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엄마가 원했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걸 원했던 것 자체. 그리고 그게 빠지면 거기다 넣어야 돼요. 항상 넣어야 되고. 이게 참 무서운 게 사람도 이 피의자 가해자에게는 사람도 어떤 하나의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한 액세서리나 물체로 이렇게 생각이 안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아이를 다른 아이로 대체한다는 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장하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실종되니까 이광준을 돕고 이광진이 또 죽으니까 또 다른 아이를 또 위탁하려고 찾고.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아이를 정말 내가 잘 키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4인 가족의 시스템이 잘 계속 굴러가고 있는 누구한테 그 상태가 보여주는 아니었을까.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사건 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좀 총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지금 화면을 통해 확인된 내용보다는 실제 사건이 좀 더 복잡하고 잔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건을 그림을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머니가 계시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입양된 하은이, 그다음에 하준이.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나타나진 않지만은 제3의 입양이 예정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VCR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죠. 하준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종된 것을 이제 인정하지 못했던 이 손 씨는 광진이를 위탁을 받아오게 되죠. 문제는 이제 이 광진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은 아이를 하준이의 이름으로 사망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는 아이가 넷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VCR 보신 것처럼 또 다른 아이를 위탁을 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된 아이들이 5명이 되는 거죠. 뭐야? 그 입양 예정이었던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아이는 입양이 됐던 거고. 야, 되게 복잡하네. 왜 바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VCR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가 입양되는 것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갖고 말하자면 감춘거죠. 주변에 이웃 사촌들이 이상하게 안 봤을까요? 지금 몇 년 동안 애가 계속 바뀌는 얘가 있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애가 오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사를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4년 동안 5번 정도 다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된 거죠.
그렇다면 위탁을 맡긴 이 미혼모도 손 씨 행동이 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위탁을 맡을 때 아이의 나이를 지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보신 것처럼 상당히 그 잘 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꾸며놓고 또 그 하은이 같은 경우도 보신 것처럼 엄마 잘 따르는 네. 형태가 되니까 그런 정도의 의심은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결국은 이제 그렇죠. 위탁모가 돌려달라고. 광진이 그렇죠. 광진이 엄마가 돌려달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근데 언제든지 이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탁이니까. 예. 근데 이제 애가 죽어. 이미 애는 죽었는데. 죽은 상태. 완벽한 가족이 뭐길래.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받는 이 여자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왜 한 아이만 입양해서 잘 키우면 오히려 더 괜찮았을 텐데 여러 아이를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 걸까요? 양 원장님,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수의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서?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이 상당히 괜찮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뭐 좀 성공한 그런 집에서 자란 걸로 보이는데 그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굉장히 자기는 완벽한 삶이라는 거를 계속 가져왔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 무엇 하나 빠질 거 없는데 애를 못 갖는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우리가 1개 가진 사람이 1개를 더 원하는 것보다는 99개 가진 사람이 하나를 채워서 100이 되는 걸 더 원하는 거지만 강렬하겠네. 자기의 모든 게 완벽한데 딱 하나 비어있는 자기의 결점을 메꾸고 싶어 하는 그리고 타인들의 남들의 눈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런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열망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 피의자 같은 경우 공개 입양 그것도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예, 그런 출연 중인 아이를 공개 입양을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 사실을 좀 감추려고 하거나 비밀리에 하려고 하는데 이 여성은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난 전혀 그렇지 않아라고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해야 되는 현실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는 굉장한 열등감이라고 느끼면서 남들에게 보여질 때는 나는 괜찮아라고 쿨한 척. 그리고 자기 좀 꼬인 거네요. 나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더 나은 보이는 사람이 거죠. 우월하게 그렇죠. 그렇게 느꼈겠다. 이게 저기 열등감이랑 열등감 컴플렉스랑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에 떨어지는 대해서 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열등감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열등감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데다가 까만 점이 떨어지면 그렇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순백에 까만 점이 떨어지면 되게 티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완벽한 모양에서 하나가 부족할 때 느끼는 그런 것들. 그거에 남들이 느낄 때는 내가 없는 게 한 10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한두 개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서도 사실은 남들이 볼 때 애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생에 큰 결함이라고 느끼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게는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 아이가 없다는 게 그냥 단순한 팩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완벽한 나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의 어떤 결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훨씬 남들보다 컴플렉스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받았던 건 열등감이 아니고 우리가 열등감 콤플렉스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 안에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되게 심한 열등감인 거죠. 더 심한 것 같아요. 심한 제가 열등감. 느끼기에는 말씀하신 거를 열등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열등감을 가지고 더 좋은 에너지로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분발을 하거나 더 큰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열등감 컴플렉스가 생긴다는 게 열등감은 확실히 있는데 자신의 열등감은 절대 나타내고 싶지 않아 했던 거죠.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월한 걸로 지금 작용을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 인간까지. 본인의 마음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상황 자체가 못 견뎌. 못 견디는 거죠. 하나 없어진 게 못 견뎌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근데 왜 최근 들어서 많이 접하는 사건들이 입양아, 위탁아를 상대로 한
범죄들이 많잖아요. 끔찍한 범죄가 많았죠. 예. 제일 그 큰 사건이 울산 그렇죠. 계모 사건. 계모 사건이고 입양아를 살해한 사건인 거고요. 2014년 10월에 25개월 된 딸아이를 훈계한다고 아니 상상도 못하게 스파이프로 때려갖고 숨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었냐면 그 입양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부풀리고 직업을 위조했던 부분인 겁니다. 얼마 전에는 뭐 흥하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린 해서 죽이게 만든 그것도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반대로 되게 건실한데 애가 안 생겨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서 입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절차가 부분들도 있어요. 네. 위탁 같은 경우는 아까 그 VCR에서도 보셨겠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인터넷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전 너무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이나 뭐 권리나 미래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좀 그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될 분들에게 최소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떤 심리 검사하고요 정신과적인 상담 몇 차례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최소한 어떤 그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좀 밝히고 성범죄 전력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동화책 헨젤과 그레텔에 담긴 사건의 진실. 완벽한 가정을 꿈꾼 그녀는 실종된 장하준을 대체하기 위해 이광진을 위탁했다. 광진의 사망 후 또 다른 아이를 위탁해 공백을 채우려 한 그녀의 계략을 의미한다. 잠시 후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꾼 그녀의 충격적 비밀이 밝혀진다. 그러면 마지막 단서는 이제 완벽했고 또 완벽하고자 했던 어떤 여성에 찾아온 비극의 시작이자 사건의 반전을 다루는 물건이 여기에 또 반전이 또 있어. 이 비극의 시작이자 여자의 또 이 사건의 반전. 자, 그럼 이거는 양 원장님이시죠, 한번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진짜 복잡하다. 옥도 연기 아닙니까 저거? 빨간 약인데. 아, 그렇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까진기 알아. 아무데나 다 말로. 아까진기가 빨간. 후땡땡 마대 땡땡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입술에도 발라봤어요. 입술이에요? 빨갛길래. 어머. 틴트도 아니고. 바르면 다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는 따갑지 않아? 어렸을 때 빨간 약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없는 집이 없었죠. 이게 항상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손 집어가지고 쓱쓱 바르고 시술 부위에 이렇게. 맞아. 왜 수술 많이 했어요? 갑자기 사람 아픈데 자, 근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자 또 하나의 반전이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유출하지? 발라서 바른 거지. 그렇지. 발라줬겠지. 몸에다. 그 아픈 아이? 광진이. 응, 광진이. 그게 반전이에요? 아프다. 모르겠어요. 그게 반전은 아니죠. 근데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없었다. 거잖아. 어쨌든. 치료는 했다. 치료는 했다는 거죠. 이 빨간 약이 살균력이 되게 좋아서 소독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상처가 치료될 때부터는 안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새살 돋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저게. 일부러 늦춘 거예요, 약을 바르면서? 몰랐겠죠. 아니, 그건 아닌데. 본인은 몰랐겠죠. 저는 이게 어쨌든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이었다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 포인트에 뭔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거를 발라줬든 말았든 이거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병원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원장님 근데 이게 과연 이 빨간 약이 왜 비극의 시작이고 반전인지 자 확인하시죠. (10년) 전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불임의 몸이 되어버린 손수빈. 이제 어떡할 거야? 돌려내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하고 상의하시죠.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부족함이 없이 완벽했던 그녀의 삶에 불임이라는 큰 결함이 생기고 만 것이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병원 좀 데려가지 그래. 병원은 무슨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불임으로 인해 병원에 불신이 생긴 그녀는 아픈 아이를 스스로 치료하려 했다.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매일같이 온몸을 소독하고 이불을 갈아주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던 그녀.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아이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생명까지 잃게 된 것이었다. 불임도 아이의 실종과 사망도 끊임없이 완벽한 가정을 갈망해온 손 씨를 막을 순 없었다. 한 아이의 안타까운 희생을 낳은 이번 사건은 그녀의 비뚤어진 컴플렉스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다. 정말로 아이에게 병원에 못 가게 하고 제대로 된 치료 못 받게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아이가 잘못되거나 뭐 그 가족이 잘못되는 경우 꽤나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분도 어떻게 보면 아이를 치료하려는 의지는 있었다고 하지만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치료하다 결국에 아이가 사망에 이른 거기 때문에 저 정도면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동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당연하죠. 또 우리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기침하고 고열이 났다는 거는 이미 그때는 이제 뭐 염증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고 그때만 가서 기침할 때. 제대로 치료만 받았더라도 아이는 안 죽었죠, 절대. 피의자가 뭐 의료사고로 이제 불임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임이 됐는데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무마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정당화되기에는 너무 지금 사건이 좀 큰데. 크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에 의해서 불임이 됐고 이 불임이라는 걸로 인해서 본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까지도 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못 가게 방치를 해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림이 깨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뭐 위탁하고 입양하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했다라는 이런 것들은 뭐 이해되거나 용서되거나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됐다면 비극까지는 안 치달았을 그렇지. 텐데. 아니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뭐 이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면 아우 농사 다 졌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들 둘 있는데 딸 하나 낳아야지 이런 것도 정말 나한테는 그만. 아니 저는 딸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낳아야죠.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진짜 많이 정말 들어요. 미치겠어요. 인사같이 들어 인사같이. 아니 미치겠다니까. 둘째 언제쯤? 그러니까 좀 제발 이게 남의 가정사고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임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생각 없이 던지는 임신 왜 안 하냐 왜 애 안 갖냐라는 말에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2015년, 2014년 얘기긴 하지만 부부가 애가 없다는 이유로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뭐 이혼 얘기까지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그런 경우 아직도 많아요. 저도 그런 많은 건 케이스는 알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 그럼. 행동들이 아직도 아니,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양 원장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오는 그 환자분들도 있죠. 불임 때문에 오는 분도 있죠. 많죠. 네.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결혼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출산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만 35세 이상이 노산인데 만 35세 이상에서 한 40 정도까지도 굉장히 아이를 많이 잘 나서요. 하고 예. 있고 그러는데 그때 초산인 경우도 많아요. 많았지. 근데 그런 진짜 나 경우에 있잖아. 우리 산했는데 잘 났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때 이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불임이 되는 경우 꽤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걱정이라고 던지는 그런 말들. 야, 그 나이에 노산인데 어떻게 뭐 초산이 늦어지면은 애한테 안 좋대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 사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나 과학적이지 않거나 혹은 맞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그래.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아니 근데 많죠. 그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 간의 걱정인 거예요. 그게 무슨 걱정이야? 경계를 우리나라에서 쓸데없는 그냥 너나 잘하면 되는데 그쵸. 괜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이라는 거가 되게 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의미가 개인 간에 어떤 지켜야 되는 매너의 선을 자꾸 넘어가는 질문들이나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 어쨌든 오늘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사건인데 백 교수님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 올해 8월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이제 아동 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공전자 기록 부실기재 혐의로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죠. 실형이 선고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유기치사고 공전자 기록 부실기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어머. 그러니까 남편도 사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말하자면 사망을 기록을 다른 아이로 했던 부분을 알고 있었고 유기치사 부분도 분명히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명은 진짜 행방이 묘연하고 한 명은 어쨌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렇게까지 형을 적게 받아야만 이게 지금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네. 의사의 오진으로 임신과 출산에 문제가 된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이 불신내게 돼갖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피의자가 병원 치료를 하지 않는 대신에 뭐 자주 씻기기도 하고 소독도 하는데 그래서 그 자체가 학대나 방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어떤 주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그 하은이죠. 하은이가 사실은 이 엄마는 100점짜리 엄마다. 나한테는 굉장히 진술을 그렇죠. 그 면에서 실제로 이제 입양된 아이가 내 엄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재판부에 탄원을 하는데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그 죽은 아이보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아이한테 엄마를 뺏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은이 입장에서 본 엄마라는 존재는 진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생긴 것도 그 전 일이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입양할 때 시점은 안정돼 있으면서 입양을 해서 기뻤을 테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피의자 손수민. 그녀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두 아이를 입양했다. 둘째 장하준이 실종되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광진을 위탁한 손수민. 의사의 오진으로 불임이 된 그녀는 병원에 대한 불신이 깊었고 아이를 스스로 치료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를 가지지 못한 여인의 콤플렉스가 불러온 참극이었다. 이런 행복한 나의 집이라는 환상 혹은 그런 그림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이 혹은 자기 배우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절대 배우자는 당연하고 아이 또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나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그럼요. 팀. 우린 팀워야. 저는 오늘 이 아동학대야말로 이 사회의 미래를 나타내는 아동학대를 정말 근절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 사회는 계속 이 폭력과 학대로 계속 얼룩지지 않을까. 근데 사회에서 이렇게 뭐 결혼을 안 했다거나 아이가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결핍이다, 결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뭐 아니면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이라거나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결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냥 그녀가 아이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못 견뎌하는 것이 심리적 결함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